부산항의 변화. 이번 시간에는 부산항을 들고 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비롯해 동아시아 대륙 침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조선, 만주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죠. 경부선, 경의선과 연결되는 압록강 가교공사, 안봉선 등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항은 침략의 교두보로서 근대적 시설을 갖추어야 했죠. 앞서 언급한 북한 몇 축지에 항만시설을 갖추었는데요. 1912년에는 일부들을, 1918년에는 이부들을 각각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군수물자와 공업화에 따른 공업용 원료 수입이 증가했죠. 이에 따라 일제는 3, 4부두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성된 항만시설은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대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 70년대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수출이 물동량이 증가했죠. 부두 정설이 추진되었는데요. 1978년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자성대 부두가 개장했습니다. 이후 신선대 부두, 우암 부두, 감만 부두가 차례로 개장했죠. 하지만 이들 부두 또한 화물 처리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북항을 출입하는 화물선이 증가하면서 부산 신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신항은 2006년 1차 준공된 이후 부산항 수출입 화물 처리는 자연히 부산 신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부산시는 북항의 2, 3, 4부두를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1부두는 일제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물자와 인원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쌀 수출. 개항기 무역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제는 조선에서 쌀, 콩 등 식료품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조선 지배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인구 증가와 공업 노동자의 저임금 유지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한 품종이면서 값이 싼 조선쌀이 필요했죠. 이를 위해 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20년대부터 산미정식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산미정식 계획은 일본의 식량 확보를 위해 조선에서 쌀 생산을 강제로 늘리려 했던 농업 정책입니다. 조선쌀의 일본 이출은 점차 증가해서 제2차 세계대전기에는 조선 생산량의 6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조선쌀 강제 공출이 단행된 때문이죠. 이에 따라 조선 사람들의 쌀 소비량은 평균적인 소비 수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조선에서 생산된 쌀은 부산, 목포, 인천, 군산 등을 거쳐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쌀 수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항을 거쳐간 쌀은 전체 부산 수출량의 40, 50% 정도였습니다. 부산항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주요 항구가 된 요인 중 하나는 경상도를 관통하는 낙동강 연안 저섭지에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철도, 도로, 해운 등 교통망의 발달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편 부산항과 가까운 낙동강 연안에는 일본인 자본가들이 투자가 많았죠. 예를 들어 앞 시간에 언급했던 하자마 후사타로는 경남 삼랑진을 비롯해 창원 동면, 낙동강 하류의 김해 둔치도 등의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김해 평야는 1930년대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위해 낙동강의 제방을 쌓고 수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쌀은 인근의 구포역을 거쳐 부산항으로 보내졌는데요. 기백 평야와 구포역의 교통 편리를 위해 1933년에는 구포대교가 완공되었습니다. 이처럼 쌀은 일본인 자본가들에게 중요한 자본 축적 수단이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자본가들도 쌀 무역상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쌀을 도정한 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정밀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근현대 역사관 별관인 구동측 건물 자리는
원래 부산의 부자였던 오이케 추스케의 정미소가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신발 수출. 해방 후 부산항은 기존 일본 의존적인 경제관계와 단절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대일무역이 재개되었습니다만 수출품은 기존 쌀을 비롯한 곡류는 제외되고 생선이나 김과 같은 수산물이 주를 이뤘습니다. 1950년대 원조경제에 힘입어 부산에서는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고무공업, 섬유공업, 식료품공업 등이 기반을 다지는 듯 했으나 1950년대 말부터 축소된 원조경제의 붕괴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수출 중심의 경제개발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 시대 부산경제는 고무, 섬유, 합판 중심으로 공업화가 성장했습니다. 위 세 품목 가운데 1960년대에는 합판이, 1970년대에는 의류가, 1970년대 말부터 신발류가 수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시대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신발 산업은 일제강점기 고무신 생산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죠. 고무신은 1919년 일본에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생산 공장이 설립되었으나 부산은 1934년 무렵 사마고무의 등장과 함께 전국적인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해방 후 부산에는 국제고무를 비롯해 신규 공장이 다수 설립되었는데요. 한국전쟁 때 전쟁 폐해가 없던 부산은 원료 공급이 원활해지고 군락과 타이어 제조업 등으로 고무공업이 확대되었습니다. 1954년 국제고무가 서울 판매망을 구축할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죠. 부산의 대표적인 신발 공장은 국제상사, 진양화학, 태화고무, 사마고무, 동양고무 등이었습니다. 부산 신발은 1960년대 미국 시장 수출에 집중하면서 급성장해 1973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했고요. 1977년 수출 5억 불의 성적을 거두면서 세계 1위의 신발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되면 고무신 생산은 줄어들고 점차 가죽 운동화 시대가 열리는데요. 1974년 사마고무가 다국적 기업의 메이커였던 나이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 브랜드화 생산이 시작되었죠. 부산 신발 산업은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다국적 기업의 하청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부산 신발 산업을 비롯해 기존 경공업은 몰락하고 부산 경제는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체 가운데 전국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던 공업은 고무공업 이외에 금성사를 대표하는 LG그룹, 제일제당, 대우자동차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거나 시외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1000대 기업 중에 부산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산 경제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부산항물동량은 부산 산업 경제에 기반을 두기보다 환적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동목화 물류 유통기지로서의 의미는 유지되고 있으나 부산 산업과의 관련성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해협을 건너는 사람들. 근대 이후 부산항과 일본의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관부유연락선 운행입니다. 관부유연락선은 1905년 9월 11일 첫 운행을 개시했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이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관부유연락선이란 일본 측 시모노세키의 관과 부산의 부를 합쳐 불려진 명칭입니다. 관부유연락선은 사람, 물류, 정보를 운송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취항 초기에는 부산과 시모노세키 사이를
11시간 30분 만에 운행했으나 1936년 금광환은 양국 거리를 7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관부 연락선은 양국 사람들의 이동을 증가시켰습니다.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인은 1920년대 25만 명에서 중일 전쟁 이후 6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대륙 개발 붐에 편승한 일본인과 수행여행 오는 학생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인 가운데는 조선 총독, 조선군 사령관 등 조선 통치자들과 일본인 자본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조선인은 매년 10만여 명 내외였습니다. 관부 연락선을 탄 조선인은 대부분 노동자나 유학생이었습니다. 일제 말에는 강제로 동원되는 군인, 군속, 징용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학 노동자 대부분은 농촌에서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일교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도학 노동자들은 도학증을 받아야 했고 일본 경찰의 감시도 받아야 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부산항은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과 일본에서 귀국하는 귀환동포로 붐볐습니다. 해방 무렵 일본에 있던 조선인은 약 200만 명이었는데요. 이들은 전쟁 말기 미군의 일본 공습과 원자탄 투하로 엄청난 전쟁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곧바로 귀국하기 위해 조선과 가까운 서일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조선인들은 8월 말부터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간혹 사선을 빌려 타고 귀국하기도 했는데요. 풍랑이나 다양한 사건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키시마 사건이 대표적이죠. 힘들게 귀국한 귀환동포는 부산항에서 일정한 귀국 수송을 마치고 각자의 연고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귀환동포는 국내에 기반이 없어 정착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밀항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성공 확률이 낮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해방과 함께 국교가 단절되었죠. 1950년 한일 무역이 재개되면서 무역상들이 일본을 방문하긴 했지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되었지만 공식적인 교통수단이 없었죠. 1970년 6월 17일 0시 30분 부산항 제2부두에 부관 페리가 입항했습니다. 부관 페리는 1969년 12월 29일 개통된 부산 대구 간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다의 하회로 불렸습니다. 부관 페리의 운항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교류가 재개되면서 부산에는 일본 음식, 서적, 말, 노래, 공산품 등이 국제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일본 문화가 부산의 오락문화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특히 1979년 부산에 상륙한 가라오케 문화는 부산에서 노래방 문화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자제품은 부산의 국제시장과 깡통시장에 진열되었는데요. 보온물통과 도시락, 소형 워크맨 등 한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본 상품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 초 전국을 강타한 코끼리 밥솥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관광객들이 시모노세키에서 이 밥솥을 대량으로 사서 들어오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죠. 이 시절 일본 상품을 가져오는 주인공들은 보따리상이라 불렸습니다. 이 무렵까지 부산항은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2015년 부산역 뒤편으로 새로운 국제 여객터미널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은 일본의 대마도, 오사카,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등과 선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항하는 선박은 캐석선도 있고
대규모 선박도 있습니다. 시모노세키를 왕래하는 부관 페리는 두 척이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보따리 상들이 일본 상품을 구입해와 부산의 국제시장이나 깡토시장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